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 잠깐 그 도입 강연 들어보니까 도입 강연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저도 해운대 가면은 그 질소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그 질소 아이스크림, 보알라 아이스크림이라고. 저도 한번 먹고 가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보통은 뭐 학교나 이제 어른들 상대로 이제 발표를 하고 강연을 하는데 지난 한 500번 넘게 발표를 했는데 과학터치가 발표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질문 제일 많고 제일 재미없는 게 고등학교 3학년 형들 다 자요. 다 자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다들 뭐 멀리서 저도 뭐 포항에서 왔고 오늘 뭐 재밌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연구는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저도 아저씨도 이제 이 어린이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명망토도 내가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고 뭐 그런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을 키우면서 이제 한 30년 지났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건 정말 안 되겠지. 아까 그 순간이동. 지금 순간이동이 과학적으로 된다고 밝혀졌어요. 근데 물론 이걸 내가 여기서 뭐 어디로 뭐 미국으로 가고 이런 걸 하려면은 모르겠어요. 뭐 100년이 더 지나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는 그게 또 된다고 밝혀졌어요. 양자의 뭐 얽힘을 이용하면은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설마 진짜 이런 건 안 되겠지 하는 것도 다 돼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과학자가 되는 친구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좀 상상을 넓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적고요. 2020년에, 5년 전이죠. 5년 전에 이 무슨 잡지에서 이런 분야별로 뭐 정치, 경제, 연예인 이런 거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 100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거를 보더니 우리 애가 이제 신났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여기 아이유인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나와 있고 아빠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처음으로 아빠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투명망토를 만들어 그랬더니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관심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1년 보면은 이제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올림픽 할 때라서 여기 뭐 신유빈, 안산 있죠. 또 아빠 이름이 나오니까 이제 좀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 22년에 저희 이제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이문찬 팬인데 이문찬이 있어서 또 한번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빠가 또 여기서 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23년 또 저는 그래서 연예인만 찾아요, 이름을. 그래서 연예인들 주로 찾으면은 뭐 또 얘기를 하고 작년까지 이제 또 이문찬이 또 나오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과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개를 대충 제가 자기소개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약간 역사 시간에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보면은 사회 시간에 보면은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해왔대요.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시대 배웠죠. 그래서 인류가 그냥 맨손으로 사냥을 하다가 돌을 사용함으로써 사냥이 더 쉬워졌어요. 그게 구석기 시대예요. 뗀석기. 그러다가 우연하게 그 원시인들이 뾰족한 돌을 사용해서 사냥을 했더니 이게 사냥이 더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거를 이제 찾다가 경험적으로 뾰족한 게 사냥이 더 잘 되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똑똑하게 그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석기라고 그러죠. 신석기 시대. 그래서 뭐 여기 구멍도 만들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돌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돌이라는 거를 발견하고 돌을 만드는 방법, 가공하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신라시대 그 정도 되면은 청동, 합금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우연히. 구리라는 재료와 주석이라는 재료를 어떤 고온에서 섞었더니 이런 청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청동은 뭐 어떤 귀족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여기 경주 박물관 가면은 이런 뭐 청동 이런 장식들이 있어요.
다가 이제 그 합금보다 이제 더 단단한 철. 철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단하고 세고, 근데 이제 좀 더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뭐 포항에 있는 포스코가 이런 철을 뭐 녹슬지 않게 하는 방법, 더 단단하게 하는 방법, 더 얇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뭐 수십 년간 연구를 해왔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재료의 발견과 어떤 재료의 만드는 법을 통해서 인류가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실리콘이라는 재료의 시대예요. 실리콘이라는 거를 한 5, 60년 전에 발견했고, 그 실리콘을 만드는 방법, 가공하고 뭐 이렇게 깎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지금의 우리가 휴대폰, 컴퓨터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리콘의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혹시 뭐 그 다음은 없을까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겠죠. 그 당연히 다음이 있겠죠. 그래서 뭐 노벨상 받는 뭐 그래핀이라든지 뭐 퀀텀 닷, 양자점, 혹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뭐 메타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역사니까,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20, 30년 뒤에 이 과거를 돌아보면 그 재료가 뭐 실리콘이 우리 역사를 바꿨다. 뭐가 역사를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산업혁명,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에요. 1차 산업혁명은 기계공학이에요. 우리 자동차, 기차, 엔진이라는 거를 사용하면서 인류가 편하게 이동하고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산업혁명은 전기공학이에요.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에디슨이 만든 이 전구를 가지고 24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정보통신, 전자공학이에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런 우리 전자 많이 듣잖아요. 전자제품.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 다음 이제 궁금하겠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뭐 알파고, 딥시크 이런 거 나오면서 물론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굉장히 유력한 이제 우리의 혁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이걸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 그거였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편해지고 뭐 이제 인류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당연히 그런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혁명이라는 거는 예전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이 나왔다고 자동차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안에 전기가 들어가고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이제는 막 그런 계기판 대신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정보통신이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자동차를 보면은 많은 카메라, 우리가 뭐 무인 센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 전자랑 어떤 좀 상보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광자라는 거예요. 광자라는 거는 빛인데, 그래서 빛과 관련된 학문이 또 다른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빛을 다루는 모든 것, 뭐 이런 레이저 포인터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뭐 수술할 때 쓰는 우리 레이저, 그리고 뭐 이런 LED, 태양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빛을 다루는 학문이고 광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노벨상은 뭐 12년 전에는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같이 받기도 했고, 뭐 심심치 않게 작년에도 재작년인가도 광학으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뭐 이제 그런 이제 대략적인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왜 광학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우리 어린이들 그 나이 때 가졌던 꿈이 있어요. 아까 그 말했던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이게 아저씨가 초등학생 때 갖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뭐 투명망도 당연하고, 뭐 목적에 대해서는 아저씨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여기 엄마 아빠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만화예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장풍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있고, 요게 이제 굉장히 아저씨가 좋아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스카우터라고 하는 어떤 장치예요. 요거를 쓰고 있으면은 그 게임처럼 적군이 어디서 오는지가 보여요. 홀로그램으로 입체 영상이 보여요. 그리고 누가 오는지, 걔가 누군지, 필살기가 뭔지 이런 게 보여요. 이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구글이나 뭐 저희가 만들고자 노력하는 증강현실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일본 만화가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고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 그다음에 뭐 이제 과거로 이제 타임머신. 타임머신은 제가 아저씨가 제일 쓰고 싶었던 게 시험 못 봤을 때 다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어. 그런 것들. 근데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네 가지 이제 되게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이루어내려면은 빛이라는 거를 우리가 극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을 제어해야지만 이런 장풍도 만들 수 있고 투명망토, 빛의 길을 막 경로를 바꿀 수도 있고 빛보다 더 빨리 가서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뭐 껐다 켰다 하는 무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그러니까 100%다 빛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빛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이제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막 50년 전, 100년 전에 발견한 그런 과학이라는 게 어떤 기술이 되려면은 50년이라는 시간이 최소 걸린대요. 그리고 그 과학이 기술이 되기까지는 한 5% 정도? 100개 하면 5개 정도만 성공을 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책에서 보는 뭐 상상? 그리고 이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자기기, 휴대폰은 이미 여기 있어요. 휴대폰 없이는 살기가 힘드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그래서 이런 이제 계기를 거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는 그러니까 과학자고 여기는 공학자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요. 이 어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는 계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전쟁이에요. 우리 혹시 그게 아마 연소자가 볼지 모르겠는데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자폭탄을 만드는 영화인데 그 원자폭탄 연구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미국이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모든 과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다 빨리 시킨 거예요. 3년 만에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과학이었던 게 뭐 기술이 되기도 했고요. 우리가 뭐 최근 경험한 코로나 백신 같은 것들, 백신을 만들려면 뭐 10년, 20년이 걸리는데 뭐 효능이야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뭐 2, 3년 만에 빨리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과학이 기술이 되기도 하고 기술이 뭐 되지 않기도 해요. 어쩔 때는 필요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메타 물질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나노 과학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나노라는 거는 과학이라고 하긴 하지만 공학이라고 나노 기술이라고는 아직 안 해요. 그 얘기는 아직은 여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나노.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삶이 나노라는 것 때문에 뭐 행복해진 거 혹시 있어요? 학생 중에? 난 나노 때문에 너무 삶이 행복하다. 혹시 있어? 없죠. 아직 잘 없을 것 같아요. 있어봤자 뭐 가끔 있어요. 뭐 선크림 거기 이제 나노 입자들이 들어가 있고 공기청정기 뭐 정도. 근데 뭐 굳이 우리가 나노라는 이름을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과학적인 어떤 아까 아이디어, 투명망토가 정말 가능은 한가요?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증명이라고 하죠. 되기는 돼요. 근데 너무 비싸고 너무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가기에는 아직은 이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망토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재밌죠. 재밌지만 그게 있으면은 뭐 많은 질문해요. 그거 뭐 나쁜 데 쓰이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면은 또 누군가는 그런 우리 뭐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그런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는 장치를 누군가는 또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과학은 굳이 이제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이따 좀 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과학이 기술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이거를 싸게, 많이, 빨리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사회에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반도체, 휴대폰 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24시간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 뭐 먹는 것들, 뭐 과자 만들고 빵 만들고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이 어떤 기술로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제가 메타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메타물질이 이제 뭔지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메타라고 하는 뜻은 지금은 이제 사실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회사 이름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메타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뭔가를 초월했다라는 뜻이에요. 초월한, 뭔가 특이한, 이상한. 그래서 메타 물질 하면 이상한 재료예요. 한자료는 초재료라고 그래요. 초월하다 할 때 초.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메타 물질이라고 쳐보면은 뭐 이런 게 나와요. 뭘까요? 메타세카이 누가 알겠어요? 아, 선물. 메타세카이요. 선물이 우리 포스텍 저기 학교 로고가 들어간 볼펜이에요. 아, 4개 더 있어요. 질문을 일단 할게요.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세콰이어 나무라는 게 먼저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산림학자들이 새로운 나무를 찾았는데 세콰이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예 다른 조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어떻게 짓지 하다가 메타세콰이어라고 지었다고 해요. 이상한 세콰이어.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감이 오죠. 메타라는 게 그런 뜻이구나. 조금 더 찾아보면 이제 제가 아저씨가 옛날에 어렸을 때 있었던 뭐 이런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월드콘 다음에 나온 거로 기억을 하는데 메타콘.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뭐 가상현실, 게임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어쨌든 메타라는 용어는 그런 초월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메타 물질을 정의할까? 이게 보면은 우리 기존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화학이라는 학문에 기반한 재료예요. 금이랑 유리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다르죠, 그냥. 왜 달라? 입자. 그러니까 가장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금 원자에서 시작을 했고 얘는 실리콘 원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점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밑에를 보면은 같은 탄소지만 그 생성 조건에 따라서 이 흑연이 되기도 하고, 이거 많이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화학, 원소,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에 의해서 재료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이제 배웠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가장 과학적인 정의예요. 인공 원자로 구성된 인위적으로 가공된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레고 블럭을 생각하면 돼요. 레고 블럭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우리 정사각형 모양의 구멍 4개짜리,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는 뭐 집을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칼을 만들 수도 있고 배열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배열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재료를 만드는 건데, 이 원자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금원자, 실리콘 원자, 수소 원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뭐 철을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모양을 만들었어요. 뭐 별 모양을 만들었어. 그랬는데 그 별 모양들을 배열을 했더니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럼 철을 뭐 손톱만큼 잘라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원소에 약간 비견될 만큼 한 10나노, 20나노, 나노미터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머리카락보다 뭐 10,000배, 10만 배 정도 작은 크기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면은 빛이 얘네들을 만나면서 이상한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를 들면은 금을 갖다 놓고 앞에처럼 이 금덩어리를 갖다 놓고 빛을 여기다가 빛의 입장에서는 얘를 만나면 금이다, 귀금속, 노란색, 반짝반짝,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해요, 빛은. 근데 만약에 금을 우리가 아주 작은 동그라미인데 한 10나노미터 정도라는 단위로 잘라놓으면은 금이 얘네를 보고 이게 뭐지? 그래요. 그리고서는 얘네들하고 부딪혀 보니까 갑자기 보라색이 나와요. 빨간색이 나오기도 하고. 더 이상 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입장에서는 이 어떤 존재하는 그 물질들의 크기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반응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기준은 그 주어지는 파장, 이 빛의 어떤 파장보다 한 2분의 1 이상보다 작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상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빛을 이용한 이상한 현상들이 이런 거죠. 우리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빛은 굴절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기보다 약간 아래로 던져야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은 배우는 빛의 굴절이에요. 물이라는 것과 공기라는 것은 굴절률이 다른데 그런 이유 때문에 빛이 이렇게 꺾이게 된다. 그래서 뭐 스넬의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 이런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꺾이는지, 뭐 유리에서는 얼마나 꺾이는지.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사례고요. 집에서 쉽게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요거를 좀 더 활용한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광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굴절. 그러니까 우리 물 속에서 밖을 보면은 왜 막 영화 보면은 막 까맣게 안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특정한 각도보다 커지면은 빛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여기서 반사하는데 요걸 이용해서 광통신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다 있는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메타물질이라는 거는 그 빛을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골절률이라고 하는데 그 골절률을 공기보다 10,000배 이상. 자연에 존재하는 거는 골절률 제일 큰 게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재료는 골절률이 만이에요. 그럼 이 재료 안에서는 빛이 느리게 가요. 10,000배 정도 느리게 가요. 근데 물론 빛이 원래 빠르기 때문에 10,000배 늦게 가도 빠르겠죠. 그리고 이 굴절률이라는 게 0에 가까워지면은 빛의 속도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빛을 더 이제 막 자유자재로 극한으로, 극단적으로 막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여기 함수를 우리가 친구들이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 1사분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는 재료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은 물질들, 1사분면. 2사분면은 금속, 금이나 은이나 철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자석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의 성질에 따라서 그런 걸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 3, 4분면은 없다고 배웠어요. 교과서에서. 여전히 교과서에는 3, 4분면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있다고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음의 굴절률을 가진 메타물질이고요. 그게 발견된 게 2000년도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투명망토도 사람들이 구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재미난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저씨가 2000년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럼 왜 이게 2000년 될 때까지 도대체 밝혀지지 않았을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요 어떤 우리 크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면은 아마 뭐 요새는 뭐 나노미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대략 우리가 살고 있는 스케일을 미터 단위라고 하면은 뭐 벌레들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곰팡이들 곰팡이들이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를 쓰고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밀리미터보다 이제 1000배 작은 것들. 그거보다 1000배 작은 것들이 이제 이런 단백질, 바이러스들이에요. 그거보다 또 10배 작은 것들이 이런 원소들. 그래서 이런 이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사람들이 한 요 정도까지는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그런 어떤 장인은 한 요 정도,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를 구멍을 뚫을 수가 있대요. 아주 얇은 드릴을 만들어서. 그게 최대 한계가 100 마이크로미터래요. 머리카락 두께. 사실 머리카락 두께면은 뭐 거의 손만 대도 이렇게 부러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반도체에 쓰이는 반도체 공정. 뭐 마이크로 가공 기술이라고 해요. 그런 게 이제 오랫동안 있었고, 이제 이 나노미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런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그런 가공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위, 구멍을 뚫고 풀 이런 것들이 그런 원자 단위에서의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는 이런 먼지, 진드기 같은 게 대략 한 0.1mm 정도 되죠. 100 마이크로미터인데 그거보다 머리카락도 한 그 정도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10,000배, 10만 배 작은 것들을 이제 가공하는 방법들을 2000년 정도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1970년대, 80년대부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건축에서 하는 거죠. 이런 조각, 큰 바위를 갖다 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를 탑다운, 큰 데서 작은 데로 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런 벽돌을 붙여서 집을 짓는 방법.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바텀업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작은 데서 위로 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방법이 있겠죠. 가위로 자르고, 구멍을 뚫고, 톱으로 자르고, 뭐 있을까요? 그 사포로 이제 문지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공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노미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찾아냈어요. 전자를 이용해서, 이온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필요 없는 부분을 뭐 굉장히 느리긴 하지만 없애는 방법들, 붙이는 방법들을 물론 화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2000년 정도 돼서
이제 갖춰지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메타물질의 어떤 이론은 1960년대, 2000년이 아니에요. 1964년에 러시아의 수학자가 이거를 증명을 했어요. 내가 이 스넬의 법칙이라는 걸 보니까 빛의 굴절률은 음수가 될 수 있더라. 수학으로 증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 당신의 증명이 맞는데 근데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어떤 약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1년에 미국에서 그거를 실제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로 옛날에 이 사람이 말했던 게 진짜였던 거죠. 그래서 이 2000년에 이렇게 이 어떤 구리 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들을 막 만들어서 뿌려놓고 여기다가 빛을 쏴봤더니 굴절이 실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를 2001년에 처음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이론이 정말 맞는 거였고, 빛을 우리가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를 밝혀낸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좀 파장이 긴, 소리 같은 파장인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들, 더 작은 거를 만들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제 빛을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명망토가 이제 제일 궁금할 텐데, 사실 원리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빛이 있고, 빛은 막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딘가에 부딪히면은 반사가 돼요. 그 반사된 빛이 내 눈에 들어오면은 내 눈이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들어온 빛을 모아서 뇌로 보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지만 물체가 보이는 거겠죠. 그럼 빛이 없으면 안 보이겠죠. 동굴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혹은 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또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런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네모 상자 근처에 투명 망토라고 하는 해리포터처럼 뭔가를 감싸고 있어요. 그 투명 망토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 투명 망토는 빛이 들어왔을 때 원래는 이렇게 요 방향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게 자연의 법칙인데 일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게끔 어떤 길이 나 있어요. 빛의 길이. 그래서 빛이 여기 들어오면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로 못 가고 계속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길이 있고 빛은 직진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직진하고 있어요. 직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상하게 길이 글로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빙글 돌아서 이렇게 가게끔, 우리가 강에 보면은 이렇게 공사할 때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게끔 수로를 뚫어놓을 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빙글 돌아서 여기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부딪힌 건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와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은 이 상자가 아니라 이 원기둥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물체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망토라는 거에 그런 굴절률을, 빛의 굴절을 이상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방금 앞선 슬라이드에서 본 그런 빛의 굴절률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자연에 이미 존재해요. 우리가 이 사막에 실제 가보기는 쉽지 않지만 그 신기루라는 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신기루 현상이 사실은 이 투명망토랑 굉장히 유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막은 이제 굉장히 바닥이 뜨거워요. 60도, 70도. 근데 위로 공기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온도가 40도, 30도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도입 강연에서 배운 온도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부피가 바뀌어요. 공기의 부피가. 그러면서 부피가 바뀌면 밀도가 바뀌고 공기의 굴절률이라는 게 바뀝니다. 그래서 빛이 원래는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굴절률 때문에 점점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면서 여기 있어야 될 나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어떤 공간이 왜곡돼 있는 거예요. 그 왜곡이라는 게 어떤 굴절률이라는 거에 어떤 빛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바뀐다. 그래서 굴절률이 온도 때문에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신기루 현상이 일어나요. 빛의 경로를 똑바로 가는 걸 이렇게 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용하면은 우리가 투명망토 메타물질이 없어도 사실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수족관이 있고요. 카메라가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겠죠. 요거는 이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어떤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똑바로 오는 것도 있고 요 네모안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이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카메라에서 이제 캐치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휘어요. 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선을 많이 그어보면은 아무리 선을 많이 그어도 요 가운데 있는 요 하늘색에 있는 영역은 빛이 닿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카메라는 요 가운데 있는 빛의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이 물풀들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고 거기다가 요거를 집어넣어도 안 보여요. 카메라 입장에서는. 근데 뒤에 있는 요 풀들은 보이고 있는 거죠. 빛이 돌아서 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빙글 돌아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빛의 굴절을 만들어서 그런 사각지대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비슷하게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터를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가게 해보면은 이 프로젝터가 이제 여기 여기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요 고양이가 있는 요 가운데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빛이 거기를 다 피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고양이가 여기 들어간 그림자가 원래 다 보여야 되는데 뭐 안 보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더라. 근데 이제 완벽하진 않아요. 보면은 여기 원래 하얀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뭐 조금 여기 약간 실루엣이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빛의 경로를 이런 재료들로 이제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었는데 정말로 이제 투명 망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주 작은 구멍들, 아까 말했던 그런 나노미터 단위의 구멍들을 수없이 뚫어서 빛의 어떤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는 빛이 어디서 들어오든지 여기 있는 초록색 영역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영역을 어떤 숨길 수 있는 투명 망토 그런 영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뭐 3차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만드는데 요게 초록색 구간이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요? 크기가 10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요 크기 자체가 머리카락만큼 작은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원래 안 보이는 거를 왜 숨겨야 되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이라는 건 그래요. 된다 안 된다는 과학적으로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크게 만들면 돼요. 근데 요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그 비용이 5천만 원이 들고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근데 심지어 10번 만들면 또 한 번 정도밖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물론 해결도 해야 되겠죠. 이걸 크게 만들어야 되고 싸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노력도 물론 사람들이 해서 되게 많이 가격이 싸졌지만 이제 그 다음 생각은 그건 거예요. 이 투명 망토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희를 비롯해서 투명 망토는 그래 우리의 어떤 이상향인 거예요. 이런 건 정말 멋있다. 공상과학이다. 근데 우리한테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 기존에 있는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가 좀 더 좋아지고 카툭튀 현상이 없어지고 무인 자동차에 달려있는 센서가 흉측하지 않고 블랙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작아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가상현실, 게임할 때 쓰는 가상현실 안경이 너무 무거운데 이거를 좀 얇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데는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예요. 왜? 기존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삼성전자가 그 방법을 몰라서 카툭튀를 못 없애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렌즈의 두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투명망토 말고 얘를 아주 작은 것들, 구조들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 그게 좀 더 사람들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저희도 뭐 우리 막 이런 줌으로 수업하고 막 이런 막 화상으로 하면서 이런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안경, 가상현실, 그리고 뭐 생동감 있는 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아이언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옛날부터 알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진 거예요. 이거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앞에 사람이 없지만 내가 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이제 실제로 친구들이 보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미팅을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화면은 우리가 영화잖아요.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실제 안경은 여전히 되게 커요. 되게 크고 실제 써보면 이렇게 막 실감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움직임도 막 좀 부정확하고 뿌옇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왜 도대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나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려운 기술인데 왜 사람들이 이거에 이제 열광을 하는지 보면은 집에 보통 지금 컴퓨터들이 아마 한 대씩은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들. 그게 이제 우리 컴퓨터는 이제 한 이렇게 옛날에 있던 기술이고요. 휴대폰 집에 이제 사람마다 한 대씩 있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인데 그 다음에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기들은 이런 우리 스마트워치, 안경, 뭐가 있죠? 팔찌, 센서, 웨어러블 센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어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기들이에요. 이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은 이제 더 이상 모두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뭐 영화를 홀로그램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친구랑 직접 만나는 것처럼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기술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 뭐 유럽, 미국, 중국 이런 메타, 구글, 페이스 또 뭐 있죠? 저기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기존에 있는 것들로는 그걸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기존에 있는 광학 기술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렌즈, 돋보기, 우리 쓰고 있는 안경, 빛의 어떤 그 굴절을 이런 모양, 곡면을 이용해서 볼록 렌즈를 만들고 오목 렌즈를 만들어서 다른 굴절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빛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가 두껍죠. 우리 안경 끼는 친구들 막 압축하려면 되게 비싸요. 몇십만 원 주고 압축해도 여전히 되게 두껍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프레넬 렌즈라고 하는 거는 얘를 조금 얇게 만들긴 했는데 여전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우리 휴대폰 카메라 9장의 렌즈를 잘 배열을 해서 뭐 2000만 화소, 줌 기능, 뭐 라이브 포커스 별게 다 돼요. 근데 그 두께는 이 렌즈가 9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얇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하고 그냥 튀어나오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은 뭐 여전히 좋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의 어떤 정수는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증강현실 안경이에요. 굉장히 커요. 무겁고 비싸고 1000만 원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쓰기는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어떤 영상을 여기에서 나와서 사람 눈으로 보내려면 이런 어떤 빛의 길을 만드는 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크게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좀 전에 배워왔던 그런 나노 구조들, 메타 물질을 이용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런 두꺼운 렌즈가 필요 없이 그냥 나노 구조들만 가지고 있으면은 똑같이 볼록 렌즈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오목 렌즈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9년에 그 스위스에서 하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저희 포스텍에서 만든 그 이 렌즈를 세계 10대 기술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적외선 카메라를 한 대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렌즈를 빼서 얘랑 똑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근데 보면 얘는 볼록하고 두꺼운데 얘는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 렌즈 안을 확대를 10만 배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노 기둥들 아까 말했던 그런 레고 블럭들이 4천만 개가 이렇게 막 어떻게 위치를 가지고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를 실제로 만들어서 원래 카메라에다 붙여서 실제로 카메라로 사용을 해봤더니 여전히 예전처럼 잘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두꺼운 렌즈가 없어도 얘는 잘 되고요. 심지어 더 잘 보여요. 보이면은 원래 있던 렌즈로는 잘 안 보이는 게 여기 보이면 이렇게 해상도가 높아졌어요. 확대를 해보면. 그 이유는 볼록한 렌즈를 쓰면은 우리가 나중에 혹시 배울지도 모르겠지만 구면수차라고 해서 이제 이 빛들이 막 딴 데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평평하니까 그 빛을 더 잘 모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작아지기도 했고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은 당장 쓰면 안 될까요?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2019년에 이걸 소개할 때 이거 정말 막 대박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뭔가 어떤 이 약간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다. 이 카메라가 100만 원인데 이 렌즈 하나 만드는데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뭔가 제조 혁신 이런 게 싸져야지만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 렌즈를 500만 원이었던 걸 이제 한 10,000원 정도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열린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진보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네. 렌즈가 얇아졌다. 그럼 이런 거를 이용해서 또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뭐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내시경, 뭐 보통 위내시경, 엄마 아빠들이 할 것 같은데 내시경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내시경을 집어넣었을 때 뭔가 병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빛의 파장을 짧은 걸 쓸수록 뭔가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시경이라는 거의 한계는 파장이 짧아지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잘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흐리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앞에 그 메타 물질로 만든 어떤 렌즈를 우리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잘 보이죠. 잘 보여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뭐 분간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폰 쓰는 친구들 그 페이스 아이디라는 기능 알 거예요. 페이스 아이디라는 거는 여기에서 안면 인식하는 건데 그 안면 인식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어떤 우리 다트 프로젝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레이저를 한 방 쏘면은 그 레이저 빔이 10,000개의 점으로 사방으로 뿌려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점이 뿌려지면은 내 얼굴에 닿고 있으면 적외선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죠. 얘가 누군지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는 지금도 되게 좋은데 요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메타물질로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거를 만들면은 10배 작게 만들 수 있고 이 페이스 아이디의 각도는 60도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인식이 안 돼요. 얼굴 딱 정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각도가 180도로 넓어지고 10배 작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고요. 아까 말했던 그 증강현실 안경에 가장 필요한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페이스 아이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름은 뭐 3차원 거리 센서, 그다음에 뭐 라이다, 근거리 라이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드론이라든지 우리 지금 뭐 CCTV 같은 거를 사용해서 카메라가 사진을 찍고 있지만 뭐 미래에는 아주 작은 뭐 이런 조그마한 소자들이 그냥 360도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하고 있을 뭐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잠깐 제가 슬라이드 한 장이 빠졌는데 아까 그 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작게 막 10나노, 20나노로 만들어 놓으면은 금이 노란색이 아니라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이 나오기도 해요. 그거를 우리가 그 다른 어떤 모양과 크기에서 나오는 구조색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페인트나 화학적인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색깔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실리콘을 작게 만들어 놔도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을 다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여기는 아직 조금 좀 허접하죠. 색깔이 뭐 아주 완벽하진 않는데 이제 이렇게 아주 멋있는 사진과 같은 색깔을 페인트가 없이 그냥 이런 나노 구조들을 레고 같은 걸 배열해서 만든 거예요. 10만 배 확대를 해보면 이런 점들이 보일 거예요. 빨주노초파남보, 하얀색, 까만색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게 굉장히 비싸고 뭐 만들기도 어렵고 아직은 막 색깔을 지금 우리 LCD나 이런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하는 것처럼 막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최근에 뭐 유럽에서 이제 디젤 차, 경유차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뭐 다음부터 이제는 염료, 그런 형광 물질을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약속을 하면은 뭐 그럼 도대체 색깔을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거를 써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빛과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화학 물질 없이도 색깔을 낼 수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 전에 보여준 그 색깔은 빛의 반사, 흡수, 투과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빛에는 그거 말고도 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빛의 위상을 조절하면은 우리가 이런 멋진 홀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예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롯데월드나 박물관에서 보면은 이 정도 홀로그램을 볼 수가 있어요. 허접하죠. 네, 뿌예요. 가까이 가서 보면 잘 안 보여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그 이유는 기존에 이제 홀로그램은 어떤 필름 같은 거로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해상도가 문제가 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멋진 색깔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림이. 그래서 이런 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나노미터 단위의 구조를 잘 이용을 하면은 멋진 홀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지금 프로젝터라 잘 안 보이는데 이 아인슈타인 얼굴과 이 MC 스퀘어라는 요 그림이 홀로그램이 굉장히 해상도가 높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요 처음 이거를 만들어냈을 때는 이제 불을 다 끄고 봐야지 보였어요. 그만큼 이제 어떤 뭐 효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낮았었는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요걸 이제 원리를 발견하고 지금 보면은 빨간색이죠. 초록색도 만들어 보고 학교 로고. 그다음에 초록색을 했으니까 이제 두 가지 색깔. 초록색, 빨간색. 그래서 혹시 아이 친구들은 이게 뭔지 모르죠. 이걸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노란색도 만들 수가 있고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이제 아까는 색깔이었다면은 이건 우리가 말하는 홀로그램 그 뭐 있죠? 시크릿 주주의 홀로그램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그런 건데 이제 훨씬 더 잘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3차원 막 그림을 만들 수도 있고 가장 최근에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넘어서 이렇게 아주 밝아요. 우리가 그냥 불을 켜놓고 봐도 이 홀로그램이 잘 보일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아까 그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내가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햇빛도 있고 불빛도 있는데 그 내 앞에 어떤 홀로그램 영상을 보여주려면은 이렇게 밝아야 돼요. 그래서 그 증강현실 안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용을 하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을 보고 지도를 열어서 검색을 하잖아요. 맛집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도가 있어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있으면 내가 보고 있는 방향에 맛집이라고 내가 이제 뭐 얘기를 하거나 입력을 하면은 그 맛집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평점이 보이고 입체로 대기자는 지금 얼마 있고 뭐 가격은 얼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내 눈으로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기술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관계상 좀 몇 개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가 또 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최종적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이제 이게 비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머리카락만큼의 투명 망토를 만드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하는 방법. 그게 뭐 어떤 뭐 도장을 찍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했던 그런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학교에서 포스코가 이제 그런 대량 생산을 하고 철을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나노 구조들을 세계 최초로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 세계에 2대밖에 없는 장비들이 이제 우리 포항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나노미터의 가공을 할 수 있는 가공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도장을 찍으면은 이렇게 하나 만들던 거 막 몇천만 원 들여서 하나 만들던 거를 이제는 많이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막 도장 찍듯이 그냥 찍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은 사람이 만들다 보면은 뭐 엄마가 하면 잘 되는데 내가 하면 잘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자동화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화를 시켜서 누가 만들어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롤러로 출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하나를 보여주면 이렇게 뭐 우리 이 안경을 쓰고 보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좀 잔상이 보이고 뿌였다면 지금은 뭐 미니언즈 슈퍼마리오가 그래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예전 것들이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안 보이던 영상들이 꽤 뚜렷하게 물론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는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보이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걸 안경에다가 놓고 보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잘 보여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상현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주변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증강현실이라는 건 내가 외부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영상을 띄우는 건데 물론 지금은 요 그림이에요. 이게 막 움직이진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쓸만하다. 어지럽지 않고 잘 보이고 정보 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최근 연구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미국 사이언스지라고 이제 가장 유명한 데 중에 하나인데 이런 포항에서
포스코가 옛날 철을 만들던 회사에서 이런 새로운 나노 물질들을 만드는 연구를 어떤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게 막 기사가 돼서 막 포항이라는 곳이 막 그런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미래에는 이런 광학 기술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광학 혼자만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광학이라는 빛을 이용한 연구가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TV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물론 뭐 이런 전쟁이나 이런 군용 군사기기에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뭐 쓰일 수도 있고요. 보안 기술, 심지어 통신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뭐 아직까지는 뭐 저게 뭐 필요할지 잘 모르겠는데 눈 안에 이런 영상 장치를 뭐 심어놓는 영화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율주행하는 뭐 드론이나 자동차들이 이제 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광학 기술이 필수예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 뭐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형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해요. 버거킹에서 드론에다가 햄버거를 얹고 그 배달을 잘 정확하게 하는지 제일 가깝게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드론에 이제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카메라는 명확해요. 크면은 좋아요. 근데 카메라가 클수록 무겁겠죠. 그러니까 잘 못 날라요. 배터리도 많이 소모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드론이 소유할 수 있는 작은 카메라인데 그 정도 성능이 나오려면은 옛날 카메라로는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요만한 점 크기만한 카메라들을 달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미래의 어떤 시대에는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영화에서나 볼 거야 했던 것들이 누군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루어내고 있다. 뭐 많죠. 뉴스에서 나오는 뭐 하이퍼루프,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15분 걸리는 뭐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곧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할 때 테슬라 회사가 거기 있었을 때 저건 다 망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실현이 되고 있다. 우주여행을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면은 진행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준 학생들께 모두 감사합니다.